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에는 지난 강의에 이어서 그 기업의 주요 활동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 때 그 회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죠. 예. 그 연장선으로 그러면은 그 회계의 대상이 되는 그 기업의 활동이 무엇인가 이제 요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요거 이해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회계의 핵심 중 하나가 되겠죠. 회계를 잘 하려면요, 그 회계의 대상이 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예. 그리고 회계라는 시스템을 적용할 때 쓰이는 원칙이 있죠. 그 원칙은 뒤에 나오지만은 이제 복식북이라고 하는데요. 그 복식북의 어떤 원리를 좀 잘 아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의 주요 활동, 그 다음에 뭐 복식북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내부 조직을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들과 어떤 다양한 형태의 거래를 이제 기업이 발생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거래가 무엇이냐, 이걸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내부 조직과 관련된 게 있고 외부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게 있어요. 예. 이걸 좀 보시면 될 건데요. 첫 번째로 매출 매입, 매출 매입. 자, 이 부분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출 매입에 대한 그 사항만 기억을 하셔도요, 회계는 절반을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50%라고 보시면 50%. 특히나 전산회계에서는 매출 매입 활동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매출은 뭐냐, 매출. 매출은 물건을 사고 파는 거죠. 매출은 물건을 판다. 예. 그 다음에 매입은 물건을 산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뭐 어떻게 보면 그냥 경영학 일반론적인 얘기인데요. 재화나 서비스 있죠? 요거를 고객한테 공급을 하면 돼요. 그러면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재화나 서비스를 팔아야 되는 활동이 일단 수반되고요. 그와 더불어서 요 파는 활동을 지원해 주는 역할이 있어요. 그걸 매입 활동이라면 매입 활동. 일단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는 뭐 서비스는 일단은 넘어갈게요. 이건 안 할 거고요. 일단 재화만 놓고 보면은 뭐 이런 거죠. 자, 회사가 물건을 팔어. 그죠? 그럼 돈을 얻을 거 아니야? 물건을 팔려면 어떻게 해요? 어디선가 사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물건을 사가지고 이제 판다. 뭐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 활동의 가장 중요한 거, 기업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매출 매입이에요. 기업 영업의 본질적인 거, 본질적인 거. 그래서 물건을 사고 판다. 요 개념을 이해하면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뭐 회계 처리 같은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참고로 시험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자, 매출 매입. 전산회계 2급에서요, 50%나 50%. 더 나올 수도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그럼 더 위에 급수에서는 덜 나오냐? 비슷합니다. 세무 2급까지 가도 거의 꼭대기 난이도의 그 강의까지 가도요, 매출 매입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기업 활동의 본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출 매입 활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결론은 뭐예요? 물건을 사서 판다. 당연히 이익을 남기려면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매출 매입 활동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채권 채무 관리. 매출 매입으로 인해서 외상이 발생할 수 있죠. 외상. 채권 채무는 외상이 외상.
외상. 물건을 사고 팔 때, 그죠? 물건을 사고 팔 때 현금으로만 거래한다고 치면은 채권 채무 관리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다 현찰로 그냥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업이 어떤 영업 활동을 할 때 외상 거래를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외상 거래 안 하게 되면은 너무 거래 폭이 좁아지거든요. 그냥 무조건 현금 거래만 고집한다 이거야. 그러면 거래를 상대방이 하고 싶어도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도 아니죠. 이제 오래전부터 외상 거래가 많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건 팔 때 외상으로 판매하고요. 물건 살 때 외상으로 구입한다고. 그러면 외상으로 구입했을 때 또는 팔았을 때 채권하고 채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외상을 진다는 거는 돈을 나중에 결제하겠다 이 소리잖아. 그죠? 그러면은 받을 거 줄 거를 관리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까먹으면은 돈을 못 받거나 못 주잖아요. 그럼 상대방하고의 어떤 그 신뢰관계가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권 채무 관리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고 관리. 자, 물건을 샀습니다. 팔아야 되죠. 그냥 사자마자 바로 팔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요? 회사가 재고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 재고 흐름을 관리를 하는 거죠.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은 뭐 선입선출법이나 후입선출법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를 관리 잘 해가지고 팔린 물건과 남은 물건의 금액이 얼마인가 이거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재고 관리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매출원가가 잘못 계산되죠. 그러면은 회사 이익 계산이 잘못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1, 2, 3번을 얘기 드렸는데요. 요 세 개가 매출 매입하고 같이 연동이 돼요. 자, 그 다음에 판매 및 내부 관리 있죠. 회사가 물건을 많이 팔아가지고 돈을 좀 벌었어요. 그러면은 내부 조직 관리 해야겠죠. 대표적으로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 규모가 커지면은 직원을 뽑습니다. 직원을 뽑고요. 그 다음에 기존 직원에 대해서 복리후생도 늘려주고, 그 다음에 거래처와의 관계를 돈독하기 위해서 접대도 하고, 기타 회사 업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비용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의 어떤 조직 관리 위해서 돈을 쓰는 활동을 판매 및 내부 관리 활동,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자금 관리인데요. 회사의 자금 관리와 운영을 통해서 전체적인 기업 활동에 도움을 주는 활동이라게 돼 있죠. 회사가 돈을 번 다음에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회사가 돈 벌었다고 해서 홀라당 다 쓰면은 회사가 유지가 되겠어요? 안 된다고요. 그리고 거래 내역을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서 현금보다는 되도록이면 계좌이체를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그 다음에 즉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가 그걸 체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회사 돈이 없으면은 영업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투자 활동. 자,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럼 투자를 해가지고 회사의 어떤 영업 범위를 넓혀야 될 필요가 있죠. 그 투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시설 투자, 즉 설비에 대한 투자가 있고, 권리, 기술 투자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가증권, 뭐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거죠. 소위 이제 금융 쪽에다 투자하는 금융. 그래서 기업의 규모나 활동 범위를 늘리는 겁니다.
컴퓨터로 치면은 컴퓨터의 성능을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기업의 수준을 높이는 거죠. 그 돈이 부족하면은 차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투자자를 모집해가지고 자금을 추가적으로 얻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기업과 연관된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게 지면으로 표시하려니까 그냥 제가 번호로 썼는데요. 이거를 좀 그림으로 표시하면은 좀 더 명확해져요.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좀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 지울게요. 자, 그림으로 표시를 하겠는데요. 일단 회사가 그 매출 매입 활동을 통해서 부를 축적을 해요. 예. 소위 뭐 하는 거예요? 소위 장사하는 거지, 장사. 그죠? 그래서 장사하는 와중에 채권 채무가 발생하면은 이거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물건 입출 내역을 파악을 해가지고 매출원가하고 재고 남은 거를 관리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매출 매입을 해서 돈을 벌면은 회사의 어떤 판매 활동이나 관리 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돈을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판매 관리를 하면서 돈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자금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돈이 많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투자한다는 거예요, 투자. 그리고 요 어떤 전반적인 과정에서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돈이 부족하면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은 투자자가 자금 조달을 별도로 해주는 게 되는 거죠. 기업의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프로세스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 학습할 건 뭐예요? 요 활동별로 회계 시스템을 어떻게 구동을 시킬 것인가. 자, 매출 활동이 발생을 했어요. 그 회계 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거래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고 결과물이 뭐가 나오느냐.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되게 쉽죠? 그죠? 기업에 거래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좀 다르게 한번 이렇게 다르게. 자, 일반 개인이랑 일반 개인. 자, 일반 개인이 경제생활 하잖아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누구나 다 경제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능력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자, 돈을 벌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일반 직장인을 예를 들자면은 자, 이래가지고 급여를 받아. 그죠? 그럼 이 급여를 받으면은 어떻게 해요? 일단 생활비를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생활비를 쓸 거라고. 밥도 먹고 옷도 사 입고 그럴 거예요. 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돈 나오면은 이거를 예적금에 두죠. 아니면 보통 예금에 둔다든지. 일단 돈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돈 가지고 어떻게 해요?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이러잖아. 우리 경제생활 할 때 거의 이렇게 하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경제생활한 주체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이 돈 쓰는 것처럼 기업도 비슷하게 돈을 쓴다고요.
회사가 돈을 벌려면 매출 매입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물건 사가지고 팔죠? 그럼 이윤이 남으면 회사 내부적으로 쓰고요. 그게 돈이 남아. 그럼 예적금에 둔다든지 계좌, 보통 예금 계좌 같은 데 돈 둬가지고 그냥 관리를 해요. 돈이 모이면 투자하잖아요. 뭐 회사라고 해서 투자를 다르게 하겠습니까? 비슷해요. 자,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금융에 투자해. 다만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기술에 투자하는 거예요. 기술. 일반 개인 같은 경우는 뭐겠어요? 소위 스펙이겠지. 네. 어때요? 일반 개인의 어떤 경제생활하고 기업의 경제생활하고 되게 유사하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맥락은 충분히 이해가 될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인 상식. 제가 봤을 때는 한 고등학교 정도 나온 분들, 아니 중졸도 가능해. 한 중학교 정도 학력 수준만 있어도요.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최연소가 중3이어서 중3. 제가 예전에 그 상업고등학교 학생들도 가르쳐봤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이해는 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문제를 못 풀었긴 했는데, 연습이 좀 덜 돼서 문제는 많이 못 풀었지만은, 기본적인 맥락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런 학생들은 어때요? 좀 더 공부를 빡시게 하면은, 다 합격한다고. 예. 그래서 기업의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저희 전산회계 2급 레벨에서는 이 정도만 보면 돼요. 전산회계 1급이나 세무 2급 레벨에서는 좀 더 고차원적이고 좀 난이도 있는 걸 좀 볼 건데요. 여기서 안 벗어나 내용이. 별게 없을 거라는 거죠. 넘어가 되겠죠? 예. 그래서 기업의 활동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호가 어떻게 보면은 중요도에 따른 것도 있겠지만은 기업의 어떤 활동이 있죠. 그 기업의 활동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다. 예,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위에 서술된 내용들은 전산회계 2급 자격시험과 연관 있는 활동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그 이론편 목차 있죠? 여러분들 보셨겠지만은 그 이론편 목차가 이 회사의 어떤 활동 순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 목차가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예. 자, 그 다음 보실까요? 자, 이제 저희는 이제 기업의 활동까지 이제 학습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학습하셨죠? 좋아요. 좀 이해가 됐어. 회계 의미가 뭔지도 알았고, 왜 하는지도 알았고, 그 회계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거래가 뭔지도 알았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될 건 뭐야? 방법이에요, 방법. 방법을 모르면 시험 볼 수가 없잖아요. 실무에서도 방법을 알아야 돼. 그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업의 거래를 차변, 대변 나눠가지고 정리하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기업의 거래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기록하는 방식, 이 방식을 복식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식북이 방식을 쓸 때 쓰는 위치를 차변, 대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많은 책에서 차변, 대변의 정의에 대한 얘기를 안 하거든요. 저도 회계 공부 치면은 거의 20년 가까이 했어요. 20년. 20년이 뭐 20년 넘게 했지. 거의 한평생.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20년이 넘게 공부를 했다고요. 근데도 회계의 그 차변, 대변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히 기술한 책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 아직도 기억납니다. 좀 옛날 얘기.
자, 바야흐로 응답하라 뭐 1984 이런 건 아니지만은 자, 1995년도입니다. 여러분들 화면으로 보시면 제가 많이 늙어 보이죠? 전학에서 소위 리즈 시절이 없었겠어요? 예, 저도 제 거울 보니까 많이 늙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995년도인데요. 제가 요때 회계원리 수업을 들었어. 요새는 좀 다른데 예전에는 경영학과 졸업하려면요 회계를 필수적으로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원리 수업을 들었죠. 되게 충격을 먹었어. 충격을. 나이 드신 노 교수님이 오셨더라고요. 좀 나이가 좀 있으시,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이야.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얘기도 없어. 책 피해. 요새는 책이 보기가 좋게 나오잖아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책이 다 한문으로 돼 있어. 한문. 요새는 거의 한글로 책이 나오잖아요. 예, 다 책이 한문이었어요. 자, 회계원리 한문으로 써 있었다고. 이렇게 한글로 쉽게 안 나왔단 말이에요. 자, 자산부채 자본이 다 한문으로 써 있었습니다. 저 한문 못 했거든요. 한문 해석하다 시간이 다 가더라고. 회계 공부하느라 시간이 다 가는 게 아니고. 자,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자, 책 펴요. 근데 문제를 막 풀어. 뜬금없이 붕괴를 합니다. 붕괴. 자, 붕괴 한 20개 하시더라고. 20개. 전기하고 그리고 시산표 작성 막 해. 그러면 재무제표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끝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요새로 치면 소위 멘붕이 왔어. 아니 뭐 배운 게 없는데 뭘 수업을 끝낸대. 그죠? 붕괴 20개 쓰시더라고요. 자, 붕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설명도 없어. 그냥 붕괴하고. 자, 이거 정리하면은 재무제표가 나옵니다. 끝. 그래가지고 많은 제 동기들이 회계 공부를 다 포기를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 가지고 노는 게 재미가 있어서 끝까지 어떻게든 강의 듣고 제가 이 회계업에 종사를 하게 됐는데 옛날에 강의 방식이 이랬어요. 충격을 먹었죠. 아, 물론 그 교수님도 나름 본인의 방식으로 강의를 하셨을 거예요. 이게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일단 멘탈 붕괴가 와,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은. 그리고 또 회계 이론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뒤에 가면 이것저것 나오는데 더 미궁에 빠져든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회계학 점수가 되게 안 좋게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다른 학생들은 또 잘 맞은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어거지로 암기해가지고 푼 거겠지. 이해를 해서 푸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충격적인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늘 의문을 가졌어요. 차변, 대변이 무엇일까? 회계를 좀 더 쉽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책들 보면은요, 그냥 차변, 대변에 뭐 넣으면 된다, 이렇게만 나와 있지, 이 원리에 대해 설명한 책이 많지가 않아요. 없진 않습니다. 의외로 또 많아요. 의외로. 원리에 대해 설명한 책이 많기는 한데, 자격시험이나 일반 그냥 우리 학생들이 보는 책 있죠? 거기에는 차변, 대변의 정의가 정확히 나와 있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예. 얘기가 약간 옆으로 좀 많이 새긴 했는데, 회계를 오랫동안 공부해온 저 입장에서도 멘탈 붕괴고, 그죠? 일반적인 책들 보면은요. 여러분들도 그냥 그런 거 보면은 정신이 혼미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좀 약간 다른 접근법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좀 시켜드리겠다 이 소리입니다. 예. 그래서 차변 대변의 정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공부를 해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아, 차변 대변에다가 기업의 거래를 그냥 이렇게 잘 나눠가지고 정리하면 되는구나. 이게 회계구나.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그러면 차변 대변의 의미가 뭔지,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나누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원리 설명을 좀 드려야겠다는 거죠. 자, 지우겠습니다. 자, 쓱 지우고요. 아, 요 전자칠판이 좋네요. 그죠? 자, 회계 관점에서 보면은 거래는 다음과 같아요. 기업의 자산부채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 있죠? 요 이벤트를 회계 관점에서 거래라고 봅니다. 이거는 일상적인 거래하고 거의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약간의 차이. 그러면 이 약간의 차이가 무엇이냐? 좀 이걸 봐야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을 함에 있어서의 거래는 회계적으로 봤을 때 거래하고 거의 같아요. 같은데 약간 다릅니다. 예, 약간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 다른 부분을 기억을 하시는데요. 일반적인 거래지만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거 있죠. 자, 요걸 좀 기억하세요. 요게 이제 시험에 좀 잘 나와. 저희 객관식 시험에 좀 잘 나옵니다. 저희 그 시험이 이론 30점, 그러니까 15문제죠. 그럼 하나당 2점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실기 70점 이렇게 나온다고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이론 문제 1번이 보통 이게 나와.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거래인 것 같아요. 근데 회계적으로 봤을 때는 거래가 아닌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뭐가 있냐? 계약, 주문, 담보, 채용. 이건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요하다 강조했는데 틀리면은 어때요? 다시 제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아, 2번 듣고 싶진 않죠? 네. 저도 제 강의 2번 들으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요 계약, 주문, 담보, 채용은요, 궁극적으로 돈이 안 나간 상태야. 뭐 계약하고 주문은 비슷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물건을 사거나 팔기로 했어. 근데 아직 돈을 주고받지 않은 겁니다. 돈을 주고받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에는 뭐 회사 입장에서 자산부채 자본이 바뀐 게 아니니까 계약으로 거래로 보지 않고 어때요? 회계 처리를 안 하는 거죠. 회계상 거래가 아니면 분개를 하지 않습니다. 차변 대변에다가 거래를 기록하지 않아요. 담보는 담보? 돈 빌릴 때 담보 잡죠? 은행이 회사한테 돈 빌려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만약에 돈 안 갚으면은 너 회사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나 재고를 빌린 돈 대신에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맺는 계약이 담보죠. 담보 설정만 했다고 해서 돈이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채용도 마찬가지. 직원을 뽑았다고 해서 뭐 바뀌는 게 있어요? 직원을 주고 급여가 나가야 뭔가 회계상 거래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거 4가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와야 되게. 제가 이렇게 강조했는데 틀리면은 다시 들으라겠죠. 저 그런 거 원치 않아. 아시겠죠? 자, 반면에 일반적인 거래는 아니지만 회계적으로 봤을 때 거래여서 분개를 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손실,
그 다음에 도난, 횡령,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도난하고 횡령은 엄밀히 따지면은 요거는 범죄 피해를 얻는 거죠. 회사가 범죄 피해를 당한 거지 누군가와 거래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도난이나 횡령으로 인해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돈이나 물품, 재고자산, 그 다음에 부동산 등이 망가질 수 있잖아요. 아, 부동산이 망가지는 거는 손실이구나. 어쨌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무언가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계 처리한다는 거죠. 참고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손실은 뭘로 처리하냐면은 재해 손실이라고 해서 재해 손실. 그리고 도난이나 횡령은 요거는 대여금으로 실무적으로 많이 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손실, 도난, 횡령은 일반적으로 상대방과 거래한 게 아니죠. 그런데 회계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위에 거는 일반적인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회계 처리를 하냐 안 하냐의 기준은 뭐다? 회사의 자산부채 자본, 즉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무언가에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거를 기록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자, 차변, 대변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회계틀 복식북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은 회계라는 시스템을 구동을 하는 원리가 복식북이라는 거예요. 복식북이. 그래서 회계 이퀄 뭐다? 복식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저희 운동할 때 뭐 단식, 복식 이렇게 얘기하죠. 단식 경기, 복식 경기. 단식은 1대1로 하는 경우고요. 복식북이는 2대2로 하는 경기죠. 예. 복식 경기 2대2죠. 그래서 복식은 뭐다? 두 가지라는 얘기예요. 두 가지. 그래서 하나의 거래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차변, 대변에 기입하는 방식이다. 이게 복식북이의 정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뭐 역사에 대해서 제가 좀 넣어놨어요.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루할 것 같아서 회계 역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제가 책에다 넣었는데 역사적으로 알려진 건 다음과 같습니다. 이탈리아의 상업도시 베니스에서 복식북이가 널리 사용되었어요. 루카 파치올리라는 사람이 1494년에 산술 기하 및 비례 총설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 마지막에 복식북이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이 사람이 맞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수학책을 쓰다가 뒤에다가 뭘 좀 더 써야 되는데 쓸 게 없단 말이야. 생각을 해봤죠. 그랬더니 아 맞아. 내가 사는 도시에 상인들이 쓰는 무슨 특수한 기록법이 있는데 그걸 좀 넣어볼까? 뭔가 좀 이슈를,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사람들의 이목을 끌겠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옛날도 그렇지만 지금도 수학책 하면은 사람들이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죠? 보고 싶어 하지 않는데 이것만 넣으니까 재미가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회계 내용을 가미를 했다고. 그때 소개된 내용이 이거예요. 이탈리아 상업도시 베니스에서 무역업자, 금융업자, 상인들이 쓰던 기록법이다 이거죠. 근데 그 기록법의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채권 채무의 명세를 기록을 하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복식북이는요, 채권 채무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식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계 이론을 공부하실 텐데요. 회계 이론에서 발생주의라는 게 있어요. 발생주의.
이게 회계 이론서 보면요, 되게 알 수 없게 써 있거든요. 결론은 뭐냐면은 외상거래의 정확한 기재라는 뜻이에요. 외상거래를 기록을 하자. 이 원칙이 발생주의라는 거예요. 발생주의. 예. 그래서 채권채무의 명세를 이제 기록하는 방식이었고요. 일단 서양에서는 1494년에 소개가 됐습니다. 소개가 1494년에 됐으니까 그 전부터 쓰였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서양 애들만 썼냐? 당연히 동양에서도 상업이 발달했을 테니까 뭐 회계 처리 같은 게 있었겠죠. 자, 우리나라 밑줄 보세요.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에서는 개성상인, 개성상인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송도상인이라고 하죠. 송도상인. 참고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상인 집단이 두 부류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송도상인이었고요. 두 번째는 수원상인이었어. 수원상인. 이 역사책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상인들이 열심히 활동하면서 돈 벌었는데요. 요 개성상인이 자신들의 어떤 영업 내역을 기록한 방식이 있는데, 그게 사개송도 치부법이에요. 사개송도 치부법. 근데 이 방식이요, 루카 파치올리가 소개한 방법이랑 거의 90% 이상 똑같아. 그럼 결론적으로 얘가 원조거나 얘가 원조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근데 개성상인이 쓴 방식이 서양의 복식부기보다 200년 앞섰어요. 이게 고려시대, 고려시대? 고려시대면은 최소한 1100, 1200년도일 거 아니야. 서양 애들은 소개된 게 1494니까 대충 한 1300년도, 1400년도 이랬겠죠? 우리나라가 훨씬 앞선다고요. 이게 증명이 어느 정도 됐어. 앞으로도 연구가 더 진행될 건데요. 만약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회계 원류가 우리나라라면은 이렇게 이름 붙여야겠죠? 여러분들 혹시 그 한류 열풍 알아요? 한류 열풍?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노래를 뭐라 불러요? K-팝이라, K-팝. 그리고 우리나라 미용 산업도 장난 아니죠? 그래서 K-뷰티 이러잖아.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 K-어카운팅 이래야 될 것 같다고. K-어카운팅. 자, 역사 보시니까 어때요? 회계를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회계 모르면은 마치 한국 사람이 한국어를 못하는 셈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열심히 학습을 하셔야 돼요. 너무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드리는 거, 첫 시간부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이건 참고로, 시험에 안 나오지만 제가 참고로,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거래 정의. 자, 요거 보십니다. 자, 요거 보고, 다음 내용은 좀 이렇게 넘겨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거래 정의인데요. 자, 거래는요, 한문으로 하면은 갈 것자의 올레자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이런 거 있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네. 가는 거, 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거래라는 거는 뭘 하나 주고 그에 맞는 뭘 하나를 받는 겁니다. 예. 뭐가 하나 가고 뭐가 하나 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것도 말로 거래를 하는 거죠. 말이라는 매개체를 거래하는 거잖아요. 내가 상대방한테 말 한 마디 던져. 그거에 따라 상대방이 똑같이 나한테 말을 한 마디 던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거래 정의를 그냥 원론적으로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상대방과 무언가를 주고받는 건데
우리는 기업의 거래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기업의 거래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상대방하고 뭔가를 주거니 받거니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거래의 의미잖아. 그죠? 기업이 무언가를 상대방한테 주면은 상대방이 그 대가로 기업이 준 것과 동일한 무언가를 줘야 돼. 주고받는 거죠. 그리고 거래의 본질이라는 거는 가치가 같은 거를 서로 교환하는 겁니다. 만약에 가치가 다른 걸 교환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누구 한쪽이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겠지. 그러면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본 거를 별도로 기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거래라는 거는 두 가지 사실관계가 엮여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기업의 거래를 정확히 기재하려면 어떻게 돼? 준 거, 받은 거, 이거를 구분해야 되죠. 이게 이제 그 거래 기록의 핵심 포인트예요. 자, 거래라는 거는 두 가지 사실관계가 있으니까 이거를 받은 거, 준 거, 이렇게 나누라는 거지. 그죠? 말 그대로 푸는 거예요. 그럼 받은 거를 어디다 적어요? 차변. 준 거를 대변. 여기다가 적으면은 기업의 거래가 잘 적히는 거고요. 그 기업의 거래를 정리를 하면은 이제 상대방한테 보여줄 회계 데이터가 나오는 거지. 이해되죠?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는 뭐 할 거냐면은 차변 대변의 정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다음 강의 때 얘기 드리죠. 초반에는 제가 좀 천천히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차변 대변의 정의를 명확히 숙지를 하셔야 돼요. 이게 숙지가 안 되면은 뒤에 내용을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저처럼 회계 강의 들으면서 그냥 멘탈 붕괴에 빠지는 거예요. 열심히 외우다가 지치면은 회계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다고. 그래서 원리를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여러분들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강의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 강의 특징이 초반에 좀 느린데요. 가면 갈수록 빨라져. 왜냐? 우리가 원리를 다 파악했잖아요. 앞으로 강의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거래 있죠? 뭘 주고 뭘 받아야 되죠? 네. 자, 받은 거 차변, 준 거 대변. 명칭을 적절히 써야 될 거 아니야. 명칭 몇 개 암기 끝. 이렇게 간다고. 네. 아주 쉬워요. 일단 저희 시험의 포맷에 맞게 강의를 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 많이 갔으니까 다음 강의 때는 차변 대변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이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사례 문제도 좀 풀고 이제 할게요. 예.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